생송장으로 떠난 조선의 딸. 공려에서 명 황실의 중심이 된 여인, 공신부인 한씨. 살아서 치르는 장례식. 살아있는 사람의 장례식을 본 적 있습니까? 조선 세종 9년. 한 소녀가 울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무너지고 마을 사람들이 통곡하는데 정작 떠나는 그녀만이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오른 가마는 홀레가마가 아니었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길을 향한 살아있는 자의 상여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행렬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생송장 행렬. 살아서 무덤으로 들어가는 길. 그리고 그 무덤의 이름은 명나라 자금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살아서 장례를 치른 그 소녀가 죽지 않았습니다. 황제의 사랑을 받았고 황궁의 권력을 얻었으며 역사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살아서 떠난 장례식이 어떻게 새로운 삶이 되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그 기적 같은 생존의 기록입니다. 먼저 공려가 무엇인지부터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공려. 나라가 바치는 여자. 나라에서 바치는 여자. 세금이 곡식이라면 공려는 사람으로 내는 세금이었습니다. 고려 말부터 원나라에 바쳐지기 시작한 이 제도는 조선 건국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명나라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황실에서 사용할 궁녀, 후궁, 요리사, 의녀 조선의 여자들을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명나라는 조선의 종주국이었으니까요. 왕도 대신도 어떤 아버지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공녀로 선발되는 기준은 단 하나였습니다. 아름다울 것, 얼굴이 반듯하고 몸에 흠이 없으며 행실이 바른 처녀. 선발 기준이 엄격할수록 가문의 공포는 커졌습니다. 딸을 가진 집안은 일부러 얼굴에 흙을 바르거나 홍기도 되지 않은 딸을 서둘러 시집 보내기도 했습니다. 공녀로 뽑히는 것은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사형 선고였습니다. 세종 9년 겨울 한씨 집안에 그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조정의 사신이 대문을 두드렸고 명부에 이름이 적혔습니다. 한씨 집안의 처녀. 그날 이후 그녀의 이름은 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실신했고 아버지는 사흘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동생들은 왜 언니가 우는지도 모른 채 따라 울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씨는 울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리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였습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아무도 막지 못했는데 그 짧은 한마디로 그녀의 인생은 반으로 꺾였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 장면을 두고 물었습니다. 왜 그녀는 울지 않았을까? 무섭지 않았을까? 기록은 침묵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울어봤자 바뀌는 것은 없다는 것을. 그렇다면 차라리 당당하게 가자. 살아서 떠나는 장례식이라면 기왕이면 고개를 들고 걷자. 그것이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자유였습니다. 떠나는 길, 언니의 그림자. 출발 전날 밤. 한씨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가 아니라 눈을 감으면 언니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한씨에게는 언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니도 같은 길을 먼저 걸어간 사람이었습니다. 언니 한씨는 몇 해 전 공려로 선발되어 명나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황제 주체 영락제의 눈에 들어 후궁이 되었습니다. 황제의 총애를 받는 조선 여인. 본국에서는 그것이 영광처럼 들렸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황제 주체가 죽은 것은 1424년. 그로부터 사흘 후 황궁에서는 조용하고
무시무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순장, 황제를 따라 후궁들이 함께 묻혀야 했습니다. 산채로 수십 명의 여인들이 그날 황제의 무덤 앞에 세워졌습니다. 조선에서 온 언니도 그 줄에 있었습니다. 사서에 기록된 그날의 묘사는 차갑습니다. 후궁들에게 음식을 먹인 뒤 상을 치웠다. 이후 자리에 올라 죽었다. 목을 메어 죽였다는 뜻입니다. 언니는 그렇게 갔습니다. 황제의 사랑을 받은 대가로 황제의 죽음을 함께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생이 같은 길을 떠납니다. 떠나는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길 양쪽에 늘어섰습니다. 누군가는 절을 했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손을 흔들었습니다. 한씨는 가마에 오르기 전 딱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고 있는 어머니를 그녀는 그 얼굴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북경으로 가는 길. 북경까지의 거리는 약 1000리. 오늘날로 치면 거의 4000km에 달하는 길입니다. 한겨울, 눈 덮인 산을 넘고 얼어붙은 강을 건너고 낯선 말을 쓰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며 소녀는 걸었습니다. 아니, 걸었다기보다는 실려갔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역사의 흐름에 떠밀려. 그 긴 여정 동안 한씨는 한 가지를 결심합니다. 살아남자.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살아남자. 언니는 사랑받았고 그 사랑이 죽음을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다르게 해야 한다. 사랑받지 않으면 된다. 눈에 띄지 않으면 된다. 황궁이라는 거대한 무덤 속에서 조용히 그리고 끈질기게 살아남으면 된다. 그 결심 하나를 들고 그녀는 자금성의 붉은 문 앞에 섰습니다. 자금성, 금으로 된 감옥. 1427년 봄, 자금성의 문이 열렸습니다. 붉은 벽, 황금빛 지붕, 수천 개의 방.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웃고 울고 사라졌는지 아무도 셀 수 없었습니다. 한씨는 황궁에 들어서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아름답지 않다. 이곳은 생존의 전쟁터다. 황궁의 규칙은 조선과 달랐습니다. 아니, 규칙이 없다는 것이 규칙이었습니다. 황제의 눈에 들면 하루아침에 귀인이 되었고 황제의 눈밖에 나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후궁들 사이의 암투는 보이지 않게 치러졌습니다. 음식에 독을 넣는 것도, 귀에 대고 험담을 속삭이는 것도, 아이를 가진 여인을 교묘하게 위협하는 것도 모두 황궁이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일상이었습니다. 한씨는 그 속에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른 후궁들이 황제의 침소를 향해 치열하게 경쟁할 때 그녀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다른 후궁들이 황제의 앞에서 재주를 뽐낼 때 그녀는 눈을 낮추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것. 그것이 그녀의 전략이었고 그녀의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뜻은 사람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황제의 눈에 들다. 황제 주첨기선 덕제. 영락제 주체의 손자이자 명나라 역사에서 손꼽히는 현명한 황제입니다. 그는 정치에 밝았고 문예에 능했으며 사람 보는 눈이 남달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눈이 숨으려 했던 한씨를 찾아냈습니다.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떤 순간에 어떤 계기로 황제의 눈이 그녀에게 닿았는지. 하지만 결과는 명확합니다. 한씨는 황제 주첨기의 후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후궁이 아니었습니다. 황제는 그녀에게 공신부인이라는 칭호를 내렸습니다. 공손하고 삼가며 덕이 있는 부인. 그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황궁 안에서 공신부인이라는 자리는 황후 다음 가는 지위를 의미했습니다.
살아서 장례를 치르고 떠났던 조선의 소녀가 명나라 황실의 중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그녀는 눈에 띄지 않으려 했습니다. 사랑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왜 황제의 총애를 받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그 이유가 바로 그녀가 숨으려 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다른 후궁들이 앞을 다투어 화려함을 뽐낼 때 조용히 물러선 그녀가 오히려 눈에 띄었을지도 모릅니다. 욕심을 감추지 않는 사람보다 욕심 없어 보이는 사람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생존 전략이 그녀를 황제 곁으로 데려갔습니다. 총애의 무게, 시기의 칼날. 황제의 총애는 선물이자 저주였습니다. 공신부인 한씨가 황제의 눈에 들었다는 것이 알려지자 황궁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후궁들의 시선에 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황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황궁 내 조선 여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에 질투와 경계심이 뒤섞였습니다. 한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얼마나 위험한지. 언니가 그랬습니다. 총애를 받았고 그 총애가 죽음을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순장이 아니더라도 황궁 안에서 사라지는 방법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독이 든 음식, 황제에게 전해지는 험담 한마디, 아이를 가졌을 때 찾아오는 정체 모를 위협. 그녀는 더 조심해야 했습니다. 총애를 받으면서도 총애받는 것을 드러내지 않아야 했습니다. 황제 앞에서는 존재해야 하고 후궁들 앞에서는 사라져야 했습니다. 두 개의 얼굴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황궁이라는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기술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공신부인 한씨는 말이 적고 행동이 조심스러웠으며 황제의 다른 후궁들과 갈등을 빚은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순하고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갈등을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강한 무기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싸우지 않음으로써 이기는 법. 황궁 안의 조선 여인들. 잠깐 시선을 돌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신부인 한씨 혼자만 그 황궁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금성 안에는 수많은 조선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궁녀로 끌려온 궁녀들, 요리를 담당하는 조선 출신 수라간 상궁들, 그리고 한씨처럼 후궁이 된 여인들. 그들은 서로에게 가족이자 동지였습니다.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고향을 그리워하며 같은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지만 그 연대가 항상 아름답지만은 않았습니다. 같은 처지라고 해서 항상 같은 편인 것은 아닙니다. 황궁이라는 공간은 사람을 경쟁자로 만들었습니다. 조선 여인들 사이에서도 황제의 눈에 들기 위한 경쟁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배신과 고발이 오갔습니다. 그 속에서 한씨가 선택한 방식은 거리두기였습니다. 지나치게 친밀하지도 지나치게 냉정하지도 않게 황궁의 어떤 편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는 것. 외로운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고향이라는 이름의 상처. 황궁에서의 삶이 안정되어 갈수록 한씨의 마음속에는 역설적으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깊어졌습니다. 조선, 어머니의 얼굴. 출발날 아침, 대문 앞에서 소리 없이 울던 그 얼굴. 황궁의 황금빛 지붕 아래에서도 그 얼굴만큼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지만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밤마다 조선 방향을 향해 절을 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조선에서 온 사신을 만나면 고향 소식을 묻고 또 물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황제 앞에서 보여주지 못한 눈물을 혼자 있는 밤에 조용히 흘렸을지 모릅니다. 공녀로 떠난 여인에게 고향은 언제나 영원히 돌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 사실이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더 약하게 만들었을까요? 아마도 둘 다였을 것입니다. 그리움이 칼이 되어 찌를 때는 약해졌을 것이고 그 칼을 다시 결심으로 바꿀 때는 강해졌을 것입니다. 살아남는 것이 어머니를 위한 일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선덕제의 죽음 그리고 위기 1435년 황제 주첨기 선덕제가 세상을 떠납니다. 향년 36 짧은 생이었습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공신부인 한 씨의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시간이었습니다. 황제가 죽으면 후궁들의 운명은 하루아침에 바뀝니다. 총애를 주던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그를 등에 업고 살아왔던 자리도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순장의 공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언니가 당했던 그것, 황제를 따라 무덤에 들어가는 그것.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선덕제는 순장 제도를 바꾸려 했던 황제였습니다. 그의 사후에도 즉각적인 순장 명령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공신부인 한 씨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황제 없는 황궁에서 그녀는 이제 누구였습니까? 총애받던 후궁은 과거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황제 정통제의 황궁에서 그녀는 그저 선왕의 후궁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서 그녀가 취한 행동이 놀랍습니다. 몸을 더 낮추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낮았는데 더 낮아졌습니다. 화려함을 버리고 화려했다는 것도 잊게 만들었습니다. 조용히 황궁의 일부로 스며들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두 번째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강자일 때가 아니라 약자가 되었을 때 더욱 빛난 지혜였습니다. 황궁에서 역할을 찾다. 공신부인 한 씨는 새로운 역할을 만들어냈습니다. 황제의 후궁으로서가 아니라 황궁의 어른으로서 조선에서 온 후배 궁녀들을 거두고 가르치고 보호했습니다. 그들에게 황궁의 규칙을 알려주었고 언어를 가르쳐 주었으며 살아남는 법을 전수했습니다. 자신이 혼자 터득한 그 기술을 이번엔 나눠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전략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자신을 지켜줍니다. 황궁에서 사라지지 않으려면 황궁 안에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후궁으로서의 자리가 흔들렸다면 어른으로서의 자리를 만들면 됩니다. 공신부인 한 씨는 그렇게 황궁 안에 또 다른 생명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잊혀진 이름, 기억된 삶. 역사는 그녀에 대해 많은 것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황제와의 사랑 이야기도 극적인 사건도 화려한 일화도 많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그녀가 원하던 것이었을지 모릅니다. 눈에 띄지 않는 것, 기록에 남지 않는 것, 그것이 그녀의 생존 방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살아서 장례를 치르고 떠났던 그 소녀가 황궁 안에서 늙어가며 자연사했습니다. 순장으로 죽지 않았습니다. 독살되지 않았습니다. 황궁의 암투 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살았습니다. 조선의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본 그 얼굴로 자금성 안에서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그것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공녀의 삶에서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에필로그 생송장이 묻다. 살아서 장례를 치른 여자. 그녀는 결국 무엇을 얻었을까요? 황제의 사랑? 황궁의 권력? 역사의 이름? 아마 그것들은 그녀가 원한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녀가 원한 것은 아마도 하나였을 겁니다. 그냥 살고 싶었던 것. 어머니가 대문 앞에서 울던 그 모습을 마음에 품은 채 그냥 살고 싶었던 것. 나라를 위해 바쳐진 몸이지만 바쳐진 몸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 공신부인 한 씨의 이야기는 승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화려한 역전의 드라마도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방식으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그러나 끊임없이 살아남는 사람의 이야기. 오늘도 어딘가에서 조용히 살아남고 있는 당신에게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대단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공신부인 한씨처럼 살아서 장례를 치르고도 끝까지 살아낸 그녀처럼